안녕하세요. 오늘은 12주차가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에서 알린 바와 같이 이번 12주차는 1교시는 전체 배운 것 중에 8주차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2교시부터는 우리가 그간 중간고사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관계로 중간고사를 실시를 못했습니다만은 중간고사에 가름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2교시부터는 이제 시험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첫 교시에서 중점사항을 짚어본 그런 내용, 즉 이제 한 8주차까지의 강의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에서는 얘기한 대로 전반적인 8주까지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명사상이다. 이 중국 상대에 있어서 천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원시 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이제 한나라 때, 은나라 때까지 거의 이제 고대 시대에 이제 거의 그런 연대에 있어서의 천명사상이 어떻게 변천이 됐는가. 천명사상은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고대 사이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천사상이 이제 천명사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상대, 한나라 때, 이 고대에서부터 그때까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 천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상 이전, 고대에서부터 하상 이전, 또 고대에서부터 하상 이후에 천관념이 변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신관, 원시종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지리적 환경이나 지식 수준이나 이런 조건들,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그런 삼라만상 우주에 모든 신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고대 시대 때부터 하상 이전 시대, 이런 때까지의 자연신관이 이렇게 되기 시작을 했고, 또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상 이후에 천관념이 서서히 변화가 되죠. 그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인간이 이제 좀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인지 능력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런 제신들의, 자연 제신들의 하나의 상제, 가장 높은 존재의 어떤 신이 전체를 이렇게 거느리고 이 주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천재, 상제라고 하는 최고의 신, 이렇게 하는 숭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경천사상이죠. 하늘을 존경하게 되고 경이스럽게 생각하고 늘상 두렵게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사상, 경천사상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제 합리적인 천명사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은주 시대에서 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특히나 이 주나라 때의 천사상이 이제 중요하죠. 주나라 이전까지는 단순한 어떤 경천, 그런 사상으로 된 것인데, 이거는
유신론적인 유심주의 세계관이라고 일찍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당구 3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태평성대 시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그 사상 체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그런 그 신관념이 서서히 경험과 인지가 발달되면서 새롭게 이제 그 천재 또 상제가 출현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그 이 소위 주나라 하은주 했을 때의 주나라 때 이제 대통일 제국이 성립을 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천재가 나타나고 상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 개념이. 그래서 이제 하상 이전과 하상 이후가 조금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하상 이전에는 그야말로 재신, 타신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의미가 부여됐고 하상 이후에는 인지 발달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연신적인 주제자의 그런 어떤 숭배 사상으로 이제 심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천재가 출현하고 상제가 출현하게 됐다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하늘이 명한 그런 나라가 천자국이 되는 거고 그런 제후국의 인제 시대인 은주 시대가 이제 주나라로 시대로 변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제 관념이라는 것이 이제 천재 관념으로 이제 모든 만물을 생성하고 주재하는 그런 존재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자적인 개념도 기록상으로 반증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나라 때의 상제 이 개념이 이제 좀 틀리죠. 은나라 때의 상제 개념은 완전히 은나라 때의 그 중심 사상이었기 때문에 신에 무조건 복종을 하고 신은 만물을 조물하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소멸시키는 이러한 주제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간은 그의 뜻을 잘 파악을 해서 잘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소위 몰인간적 의식이 있었다라고 했죠. 인간의 의지나 이런 건 전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상제의 뜻 그리고 조상신의 그런 뜻을 헤아려서 전복을 통해서 복수를 통해서 그걸 살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그런 존재 인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후장과 순장의 풍습이 오늘날에도 왜냐하면 그분 조상들을 이렇게 위하고 조상들이 보살펴 주니까 그런 항상 받들고 모시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도 제사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생겨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천인 미분화가 된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주나라 대 시대로 오면서 새로운 천사상과 새로운 인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 때 천사상은 이제 큰 변화가 바로 인간 심성으로 내재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개발이 되고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인간이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은 이제 인문주의적인 요소가 배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무왕이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그 가치 혼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봉건 국가 체제를 정립을 하고 예형문화라든지 총법 제도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변화를 마련하고 또 사상적으로는 이 천명 사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러한 그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가치 혼돈 사이를 극복하게 됐는가. 이러한 점이 좀 중요하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꼭 파악을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아 성명의 근원, 음, 자기 자신 성명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본성을 자각을 하게 되어서 결국 이 성심을 알게 되고 그 성심을 발휘해서 결과론적으로 천리 또 천명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자아성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명사상과 덕과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 경덕사상과 천명미상 그리고 수덕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특히 강조될 점은 이 경천사상과 경덕사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나라가 이제 거의 멸망하는 단계, 춘추 시대에 도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춘추 시대에 이제 공자가 이제 하나의 사상 체계를 수립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의 시대, 날마다 전쟁이 터지고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사상 체계를 수립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춘추 시대였습니다. 공자가 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자의 천명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천명사상이나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천명사상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 천명과 성명, 그리고 우한의 시, 그리고 천명미상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 천명과 성명과의 그런 이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 존재의 이제 근원이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인간 생명 존재의 근원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인간 본성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기 바라고요. 또 이 천명으로 주어진 덕성이 내재화되어서 인간의 사람의 본성이 무엇이고, 또 성상근 습상원, 또 성선설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특히 강조할 점은 이 사덕과 사탄, 이 천명으로 주어진 덕성이죠.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것이 사덕과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사단은 어떤 것이 사단이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관계를, 사덕과 사단과의 관계를 또 명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맹자가 이제 성선설, 그리고 공자가 그렇게 중시했던 인과 의라고 하는 것을 확장시켜서 사덕으로 인의 예지로 만들었죠. 그리고 사단을 맹자가 이제 주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인,
그리고 또 확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인간 본성, 본성이 바로 특성이 인간다움의 특성인데 인격성, 도덕성, 사회성으로 이렇게 맹자가 이제 규정을 하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 이것은 선하다. 그래갖고 근본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차마 남에게 모질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두려워 놀라면서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심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들고 있죠. 입증을 하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품은 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선설을 주창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인간 사랑과 금수가 구별되는 기준이 바로 이 사람이 되는 이유, 차이점, 이런 성선에 있다는 것을 바로 강조한 사람이 이제 바로 맹자인 것이죠. 그래서 성은 이런 어떤 오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것에 의한 것이나 눈, 코, 입, 귀 이런 피부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것만 바라죠. 좋은 것만 원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도덕적 본질이 바로 이 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 그래서 그 성은 착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공자가 얘기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성에 대해서 성상근 습상. 태어날 때는 성은 본질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슷하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이 세파에 찌들려 가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상근 습상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게 바로 강조를 했던 것인데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요. 바로 성선설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양심과 본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건 선천적으로 착하게 될 잠재 능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것이 바로 사덕과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덕과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또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는 점이죠. 사덕과 사단. 제 측은지심이 그 사덕은 인의 예지인데 인의 예지가 각각 무엇이고 그 상호간의 관계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사단, 사덕과 사단의 관계 이런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덕과 사단 그런 관계를 밀접하게 좀 관계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좀 재차 강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 선하고도 맞닿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성할 때의 그 성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런 점들 이 성이 착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맹자가 그토록 강조를 했던 인간 유형, 대인과 소인이 있다.
그래서 뭐 이상적인 인간은 대인이다. 예, 또 군자, 성인을 이제 말하는 거고, 또 이 대체 소체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귀와 눈이라든지 이 오관, 소위 얘기하는 오관, 이 기관이죠. 이것은 이제 소체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일이 없고 물욕에 금방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게 눈, 코, 입, 귀, 피부라든지 이런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좋은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물욕에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 소위 얘기해서 심지관이라고 그러죠. 심지관. 이 심지관은 오관, 이목과는 달리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대체라고 하는 거죠. 대체. 그래서 이 생각하게 되면 사리를 알게 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사리를 깨닫지 못해서 정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즉 오관, 소체, 오관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욕에 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심지관, 심이라고 하는 대체, 이것은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큰 것, 즉 대체를 확립시켜 놓지 않으면 작은 기관, 즉 소체가 이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면은 바로 대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소위는 자기 자신의 감각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남이야 죽든 살든 관계없고 사리사욕만 채우고 이렇게 감각기관이나 감각작용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을 이제 소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유도시키는 것이 바로 소체죠. 그렇습니다. 대인은 이제 전혀 반대죠. 인간의 도덕적 욕구를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로까지 실현시키는, 즉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다른 존재자까지도 같이 대동사이를 이루어서 같이 어려운 것은 남부터 하게 하고 내가 먼저 하고 쉬운 것은 남에게 먼저 하고 얻는 것이 있는 것은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자신은 나중에 받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도덕심, 이런 자각심을 갖는 것이 바로 대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바로 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조를 합니다마는 그 맹자가 인간의 유형을 바로 대인과 소인, 그리고 대체와 소체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간다운 참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 사실은 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서도 악 자체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목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관과 함께 하늘이 어차피 내게 준 것이다. 그래서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비한 것인데 이것도 이 본성도 역시 이 마음이 일으켜서 본성을 이루는 그런 것도 역시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본능의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특유의 속성도 아니고 사람다움의 근본도 아니고 오로지 왜냐하면 대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감각적 욕망을 성으로 추구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해서 도덕적 본성과 구별해서 이 혼동을 피하고 육체적 충동에 함익되지 되어서 인간의 그 본성을 갖다가 일탈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짐승, 금수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심, 바로 대체를 확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인은 선천적인 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후천적인 전심전향을 겸비해서 계속 갈구닦고 노력을 해서 수덕을 해가지고 참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도덕적 원리를 자신이 고유한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 및 세계에 확충하려 하는 사람이 바로
대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렇게 대체, 소체, 대인, 소인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인의예지는 사람 마음속 깊은 밑바닥 속에 깊숙이 숨어 있고 그 맨 끝부분에 이 측은지심, 소지심, 사양진, 십이지심이 식물이 싹처럼 움틀려고 하는 싹처럼 아주 빙산의 일각처럼 조그맣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의예지를 드러나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바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확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확충. 확충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충해 나가면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자신의 덕뿐만 아니라 천하의 일까지도 완성할 수가 있다. 사단심을 확충해서 인정을 베풀면 이 국가와 천하를 경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평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확충해 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불의하게 된다. 인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예도 지도 없게 돼서 결국은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 중에서 또 이제 강조했던 점들을 여러분들 유념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하면 서술형으로 과제를 내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서술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교시의 시간을 정해서 대략 1시간 정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과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응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